조선의 제21대 임금 영조.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땅을 다스린 왕. 그는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기 위해 균역법을 만들었고 밤낮으로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탕평책으로 당파의 싸움을 줄이려 애썼고 백성의 삶을 살피기 위해 직접 궁밖을 나서기도 했던 임금. 하지만 이 위대한 왕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2015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땅을 파던 중 조선시대 무덤 하나가 발견됩니다. 무덤의 주인은 영조의 7번째 딸 화협옹주. 20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왕녀.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묘지석에는 영조가 직접 쓴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 아버지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살아생전 이 딸을 그토록 아꼈다면 왜 다른 기록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조라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1694년 숙종의 아들로 태어난 연인군.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정식 왕비가 아닌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였습니다. 서자. 당시 조선에서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왕자라 할지라도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연인군은 늘 궁궐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형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나를 제거하려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서자라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의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살설, 영모설. 평생 영조를 따라다닌 그림자였죠. 그래서 영조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정당한 왕이다. 나는 훌륭한 혈통을 가진 왕이다. 그리고 그 증명의 열쇠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대부분이 딸이었다는 겁니다. 1721년 영조가 왕세제였을 때 첫 딸 화순옹주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조는 28살. 괜찮아, 다음에는 아들이 나올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남 1년 후 1722년 둘째 딸 화유옹주가 태어났습니다. 영조의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또 딸이야, 설마. 1723년 드디어 왕이 되기 1년 전 셋째 딸 화령옹주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영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들이 없는 거지? 그리고 1724년 영조는 왕위에 오릅니다. 31세의 나이였죠. 조선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진 영조에게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혈통이 그러시니 역시 서자의 자식들은 이런 말들이 영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어도 영조는 상상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을. 1727년 영조 3년 넷째 딸 화평옹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때 영조는 34세.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화평옹주는 영조가 가장 사랑한 딸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화평옹주가 태어났을 때 영조는 아직 젊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이 나올 거야. 이번만 딸이어도 괜찮아. 그래서 화평옹주를 사랑할 여유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조는 조급해졌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무신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인자의 난이라고도 하죠. 반란군들이 외쳤습니다. 영조는 경종을 독살한 역적이다. 폐위하라. 비록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영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정당한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훌륭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세자로 삼고 완벽하게 키워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래야만 자신의 혈통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1729년 영조 5년 다섯 번째 딸 화평옹주. 아니, 잠깐. 기록이 좀 복잡합니다. 화평옹주가 두 명이거든요. 하나는 1727년생, 하나는 1729년생. 둘 다 어려서 죽었습니다. 1733년 영조 9년. 영빈 이씨 화협옹주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영조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제발,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화길옹주, 영조의 다섯 번째, 아니 여섯 번째 딸. 이때 영조는 40세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9년.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보면 40대 중반을 넘어서 아들을 얻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러다가 정말 아들을 못 낳는 건 아닐까. 궁궐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조는 밤마다 하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그리고 1735년 영조 11년, 영빈 이씨가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영조는 이번에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42세.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또다시 딸이었습니다. 화협옹주.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1735년 그날, 화협옹주가 태어났을 때 궁궐에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보통 왕실에 공주가 태어나면 아무리 아들을 원했어도 일단은 축하를 합니다. 신하들이 모여서 경하를 드리고 축하 연회를 열고 온 나라에 경사를 알리죠. 하지만 화협옹주가 태어났을 때는 달랐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화협옹주의 탄생 기록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공주들에 비해서 말이죠. 영빈 이씨가 딸을 낳았다. 끝. 축하 연회에 대한 기록도 없고 특별한 은전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영조는 화협옹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 나갔다고 하죠. 42세의 영조. 왕위에 오른 지 11년. 그리고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화협옹주는 자라면서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다른 언니들, 특히 화평옹주는 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영조는 화평옹주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협옹주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해 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35년 화협옹주가 태어난 바로 그해,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잠깐 혼란스러우시죠? 영빈 이씨가 2명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화협옹주의 어머니도 영빈 이씨, 사도세자의 어머니도 영빈 이씨입니다. 성이 같고 자귀도 같아서 혼란스럽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화협옹주의 어머니는 영빈 이씨 이름 미상, 사도세자의 어머니는 영빈 이씨 속칭 소유령빈, 본명 이금. 어쨌든 1735년 음력 1월 21일 사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궁궐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아들이다. 드디어 왕자님이 탄생하셨다. 영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온 나라에 경사를 알렸습니다. 죄수들을 사면하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협옹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자신과 오빠. 하지만 그 대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는데 오빠가 태어나자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화협옹주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상감께서는 세자를 낳으신 후로 매우 기뻐하시며 세자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반면 화협옹주는 보시기조차 싫어하셨다. 이 문장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 화협옹주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보지 않으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화협옹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왕이 가장 절박하게 아들을 원하던 시기에 1736년 영조 12년 사도세자가 겨우돌이 지났을 때 영조는 그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보통은 7에 8세가 되어야 세자 책봉을 하는데 영조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정당한 후계자다. 온 나라에 선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해 화협옹주는 2살이었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 하지만 아이는 느낍니다. 분위기를, 감정을, 사랑을.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화협옹주와 영조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세자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화협옹주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궁녀들이 돌봤고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더 충격적인 표현을 남깁니다. 화협옹주는 태어날 때부터 상감께서 미워하시어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셨다. 원수. 자신의 딸을 원수처럼 대했다.
이게 사실일까요? 물론 해경궁 홍 씨의 기록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녀는 화협옹주를 포함한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화협옹주가 자라면서 궁궐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저 공주님은 상감마마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궁녀들도 내시들도 심지어 다른 왕자와 공주들도 화협옹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왕실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협옹주는 외로웠을 겁니다.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화협옹주와 같은 해에 태어난 오빠. 하지만 그 둘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모든 희망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훌륭한 왕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영조는 사도세자를 혹독하게 교육했습니다. 새벽 5시에 깨워서 수학을 읽히고 하루 종일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왕이 될 아이다. 완벽해야 한다. 영조의 기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압박이 되었죠. 반면 화협옹주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왕실의 공주로서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글을 읽고 쓰고 예절을 배우고. 하지만 영조는 한 번도 화협옹주의 공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가 글을 잘 읽으면 영조는 칭찬했지만 화협옹주가 무엇을 하든 영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 화협옹주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더 착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날 쳐다봐 주실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영조의 시선은 오직 사도세자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화협옹주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을 겁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조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대를 걸었던 사도세자는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영조의 과도한 기대, 혹독한 교육, 끊임없는 질책. 이 모든 것이 사도세자를 짓눌렀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집착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영조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공들여 키운 아들이 이 모양이라니. 영조의 사랑은 점점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화협옹주는 아버지의 관심도 기대도 압박도 받지 않았던 화협옹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화협옹주를 덜 망가뜨렸을지도 모릅니다. 영조에게는 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딸을 똑같이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화평옹주. 영조의 넷째 딸. 화평옹주는 영조가 가장 사랑한 딸이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감께서는 화평옹주와 화완옹주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셨다.
화평옹주가 태어난 것은 1727년 영조 3년입니다. 이때 영조는 34세였고 왕위에 오른 지 3년째였습니다. 아직 젊었고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화평옹주를 사랑할 여유가 있었던 거죠. 영조는 화평옹주를 무척 아꼈습니다. 어린 화평옹주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화평옹주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영조는 차마 딸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1742년 영조 18년 화평옹주는 15세의 나이로 정성왕후의 동생인 김한신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사위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화평옹주는 궁궐에서 살았던 거죠.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는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공주께서 출가하셨으면 부마의 집에서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어찌 멀리 보낸단 말이냐, 사위가 들어와 살면 되지 않느냐. 결국 화평옹주는 결혼 후에도 궁궐에서 살았고 영조는 매일같이 딸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에는 공주가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 딸을 사랑해도 법도는 지켜야 했죠. 하지만 영조는 화평옹주만큼은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협옹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 언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할까? 왜 언니는 궁궐에 남아도 되고 나는? 화협옹주도 똑같은 영조의 딸이었습니다. 똑같은 왕실의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왜일까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화평옹주는 영조가 왕이 되기 전 아직 젊고 희망이 있을 때 태어났다. 그래서 사랑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화협옹주는 영조가 42세, 왕위에 오른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던 시기에 태어났다. 그 절망감이 아이에게 향했던 것이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옹주의 어머니는 정빈이 씨로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화협옹주의 어머니 영빈이 씨는 그렇지 못했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화협옹주에게는 참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태어난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1752년 영조 28년 화평옹주가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는 통곡했습니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영조는 화평옹주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또 한 명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화협옹주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화협옹주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1751년 영조 27년 화협옹주는 16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공주의 결혼은 큰 행사였습니다. 신랑감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례 준비, 혼수품 마련. 모든 것이 국가적인 행사였죠. 화협옹주의 남편감으로 선택된 사람은 신광수. 신만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만은 영조 때 영의정까지 지낸 명문가의 가장이었죠. 가문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혼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1751년 그 해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해였습니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곳곳에서 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실의 화려한 혼례를 치른다. 영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왕실에서 잔치를 벌인다면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례 날짜는 잡혀 있었습니다. 길이를 택해서 신랑 집과 협의도 끝난 상태였죠. 영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례를 미루자.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이미 날짜를 정했사옵니다. 지금 미루면 공주님과 부막께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사옵니다. 혼인 날짜를 바꾸는 것은 매우 불길한 일입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결국 영조는 혼례를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명했습니다. 혼례는 치르되 최대한 간소하게 하라. 불필요한 의식은 모두 생략하고 비용도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렇게 화협옹주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다른 공주들의 혼례와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화평옹주가 결혼할 때는 궁궐에서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나라에 경사를 알렸고 3일 동안 축하 행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화협옹주의 혼례는 하루 만에 조용히 끝났습니다. 혼수품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당연히 빚도 생겼죠. 왕실의 공주가 결혼하면서 빚을 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영조는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해 주긴 했습니다.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죠. 화협옹주의 혼수 빚을 탕감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고 말합니다. 봐라, 영조가 화협옹주를 챙겨줬잖아. 빚도 탕감해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왜 왕실 공주의 혼례에 빚이 생겼을까요? 다른 공주들은 빚 걱정 없이 화려하게 결혼했는데 왜 화협옹주만 간소하게 치러야 했을까요? 가뭄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혼례를 1년 정도 미뤘다가 상황이 나아진 후에 제대로 치러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영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화협옹주니까 간소하게 해도 괜찮아. 어쩌면 영조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혼례날 영조는 화협옹주를 만났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공주가 결혼하면 왕이 직접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내 남편을 잘 섬기고 시댁 어른들께 효도하거라. 하지만 화협옹주의 혼례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영조는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6살 화협옹주. 시집 가는 날, 소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시집 갑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를 봐주세요. 하지만 영조는 끝내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협옹주는 신광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광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화협옹주와 신광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화협옹주는 행복했을까요? 왕실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소녀. 결혼을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이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화협옹주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협옹주는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협옹주가 병이 위중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만 알 수 있죠. 20살. 아니, 정확히는 18살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태어나면서 한 살로 치니까요.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려던 나이. 결혼도 했고, 앞으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나이. 하지만 화협옹주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조가 화협옹주를 찾아간 겁니다.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던 딸을. 승정원 일기 영조 28년 기록. 상이 화협옹주의 집에 행차하시다. 밤늦게까지 머무시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화협옹주를 찾아가시다니. 영조는 화협옹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힘없는 눈빛. 영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얘가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화협옹주는 아버지를 보았을까요? 보았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저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주세요. 저도 아버지의 딸입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힘도 없었을 겁니다. 며칠 후, 1752년 3월 26일, 화협옹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0살, 만으로는 17살. 영조실록의 기록. 화협옹주가 졸하였다. 상이 매우 슬퍼하시며 하교하시기를 내 딸이었는데 하시다. 내 딸이었는데. 이 짧은 문장에 영조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내 딸이었는데 왜 그렇게 대했을까? 내 딸이었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화협옹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성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딸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영조는 묘지석을 직접 썼습니다. 왕이 직접 딸의 묘지석을 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신하들에게 시켜서 쓰게 하거든요. 하지만 영조는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화협옹주는 나의 7번째 딸이다. 성품이 착하고 조용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 내 마음이 아프다.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 이 문장을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영조는 정말로 슬펐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사랑,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후회. 영조는 묘지석을 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줬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아줬나?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줬나?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영조가 정말로 화협옹주를 미워했다면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왜 직접 묘지석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혹시 사실은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합니다. 2015년 7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 건설을 위해 땅을 파던 중 조선시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급히 출동했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화협옹주. 263년 만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묘지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묘지석이란 무덤에 묻힌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돌판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죠. 보통은 신하들이 작성해서 왕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화협옹주의 묘지석은 달랐습니다. 영조가 직접 썼던 것입니다.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협옹주는 나의 7번째 딸로 영빈 이씨 소생이다. 영조 11년 1735년 을묘년에 태어나 영조 27년 1751년에 신광수와 혼인하였다. 영조 28년 1752년 3월 26일에 졸하였으니 향년 18세이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였으며 글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교성이 지극하고 공손하였다. 일찍 세상을 떠나니 슬프고 안타깝다.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딸을 미워했다던 왕이 이렇게 슬퍼했다고?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에는 영조가 화협옹주를 미워했다고 적혀 있는데 묘지석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한데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해석. 묘지석은 형식적인 글일 뿐이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쓰는 게 관례니까. 하지만 이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글이라면 신하들에게 시켜서 쓰면 됩니다. 왜 굳이 영조가 직접 붓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는 표현. 이건 형식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정입니다. 두 번째 해석. 영조는 화협옹주를 미워하지 않았다. 한중록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협옹주를 포함한 영조의 딸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중록을 쓸 때 자신의 감정이 섞여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록들도 있거든요.
세 번째 해석. 영조는 화협옹주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사랑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일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조는 화협옹주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아이다. 아들이 필요한데 딸이 계속 태어난다. 이 아이 때문에 내 혈통이 의심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화협옹주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내 딸인데, 내 피를 나눈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화협옹주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혼수 빚을 탕감해줬고 병이 났을 때 찾아갔고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안아주지도 칭찬하지도 관심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 자신도 힘들었으니까요. 서자 출신이라는 콤플렉스, 왕위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신하들의 시선, 백성들의 기대. 이 모든 것이 영조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가장 약한 존재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화협옹주에게. 화협옹주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영조의 불안, 콤플렉스, 좌절감의 희생양.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희생당한 거죠. 그리고 화협옹주가 죽고 나서야 영조는 깨달았습니다. 얘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사랑해 줄 걸. 하지만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영조는 묘지석을 쓰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한 줄 쓰고 눈물을 닦고 또 한 줄 쓰고 눈물을 닦고 그렇게 화협옹주의 짧은 일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63년 후 2015년 그 묘지석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영조의 눈물이 진짜였다는 것을. 화협옹주가 죽고 10년 후 1762년 영조 38년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감께서는 세자와 화협옹주를 미워하셨다. 같은 문장에 묶인 두 이름. 사도세자와 화협옹주. 왜 해경궁 홍씨는 이 둘을 함께 언급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기대를 저버린 존재였다는 것. 화협옹주는 태어날 때부터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났으니까요. 사도세자는 자라면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영조가 원한 것은 완벽한 세자였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인품이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후계자.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해줄 완벽한 왕.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조는 사도세자를 혹독하게 교육했습니다. 새벽 5시에 깨워서 수학을 읽히고 하루 종일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꾸짖었고 잘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더 잘해야 한다. 영조의 기대는 너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점점 압박이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집착하고 환청을 듣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키웠는데 왜 이 모양인가? 영조의 사랑은 점점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실망은 미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1762년 윤 5월 13일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명했습니다. 뒤주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8일 후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죽었습니다. 27세의 나이였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영조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세자. 하지만 결국 영조 자신의 손으로 죽인 아들. 이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조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정확히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영조의 사랑은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완벽하면 사랑해 줄게. 내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화협옹주는 태어날 때부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딸이었으니까요. 사도세자는 처음에는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자라면서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둘 다 밀어냈습니다. 화협옹주는 무관심으로, 사도세자는 뒤주로. 해경궁 홍씨가 왜 이 둘을 같은 문장에 넣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영조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후 평생 후회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른 후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을 때 영조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말년의 영조는 사도세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화협옹주의 죽음도 영조에게 비슷한 감정을 남겼을 겁니다. 얘가 왜 그랬을까? 살아있을 때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옵니다. 영조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왜 영조는 화협옹주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왜 사도세자를 그렇게 혹독하게 키웠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영조의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694년 영조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무술이란 궁궐에서 자비를 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여성입니다. 물론 나중에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었지만 출신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서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왕자라 할지라도 평생의 짐이었습니다. 어린 연인군은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실 왕자들이 떵떵거리며 다닐 때 연인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서자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 생각이 어린 영조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1720년 영조의 형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인군이 후계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서자를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 노론과 소론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서자인 내가 자격이 있을까? 1724년 경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일었습니다. 독살이다. 연인군이 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다.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조는 평생 이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정당한 왕이다. 나는 형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은 완벽한 후계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흠 없는 아들을 낳아서 완벽하게 키워서 왕위를 물려준다. 그러면 세상이 인정할 것이다. 내 혈통이 정당하다는 것을. 이것이 영조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아들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딸이 계속 태어나자 좌절했습니다. 하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내 혈통이 부족한가 보다. 화협옹주가 태어났을 때 영조는 42세였습니다.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감이 화협옹주에게 향했습니다. 또 딸이야. 또 화협옹주는 영조의 실패를 상징했습니다. 나는 왕인데도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낳는다. 그래서 영조는 화협옹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화협옹주를 볼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이 떠올랐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는 것. 영조는 자신의 열등감, 불안감을 화협옹주에게 투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실패다. 그리고 그해 말 사도세자가 태어났습니다. 영조는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완벽해야 한다. 조금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도세자가 조금씩 실수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영조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리고 그 좌절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결국 뒤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의 모든 비극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서자 콤플렉스.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영조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화협옹주에게, 사도세자에게, 영조는 피해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피해자, 서자 차별의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해자. 이것이 비극의 본질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영조가 정말로 화협옹주를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관심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미움은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싫어하고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것. 무관심은 수동적입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 영조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승정원 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1751년 화협옹주가 결혼할 때 영조가 혼수 빚을 탕감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화협옹주의 혼례에 든 비용을 탕감하라. 만약 정말로 미워했다면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1752년 화협옹주가 병들었을 때 영조가 직접 화협옹주의 집에 행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이 화협옹주의 병환을 염려하시어 친히 행차하시다. 밤늦게까지 머물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워했다면 찾아갔을까요? 화협옹주가 죽었을 때 영조가 매우 슬퍼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묘지석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워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기록들을 보면 영조는 화협옹주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던 것, 그냥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하지만 화협옹주에게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적어도 관심입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무관심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화협옹주는 평생 보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 그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영조가 화협옹주에게 완전히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의무는 다 했습니다. 좋은 집안으로 결혼시켰고 빚을 탕감해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갔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했던 거죠. 하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의무감에서 나를 챙기시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버림받았으면 포기라도 할 텐데 최소한의 관심은 주니까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화협옹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화협옹주는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해 말 사도세자가 태어났죠. 어린 화협옹주는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 없이 다른 언니들, 특히 화평옹주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화협옹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궁녀들도 알았습니다. 저 공주님은 상감마마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화협옹주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을 겁니다. 왕실에서는 아버지의 총애가 곧 권력입니다. 사랑받는 공주는 모두가 떠받들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공주는 무시당합니다. 화협옹주는 외로웠을 겁니다. 혼자 놀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묘지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조용하였으며 글을 읽기를 좋아하였다. 온화하고 조용하다. 이것이 정말 화협옹주의 본래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아버지가 날 좋아하실까? 내가 말썽 부리지 않으면 아버지가 날 사랑해 주실까?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영조의 시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51년 화협옹주는 16살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남편 신광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이 많지 않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어쩌면 화협옹주는 시댁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 없어.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돼. 하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늘 불안합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화협옹주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1752년 결혼한 지 1년 남짓 화협옹주는 병을 얻었습니다. 어떤 병이었을까요? 신체적인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쌓인 스트레스, 외로움, 슬픔. 이것들이 몸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화협옹주는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은 생. 그리고 그 짧은 생의 대부분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영조는 화협옹주를 학대했을까요?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아니오입니다. 영조는 화협옹주를 때리지도 않았고 굶기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집안으로 결혼시켰고 빚을 탕감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갔습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습니다. 하지만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했습니다. 똑같은 딸인데 어떤 딸은 궁궐에 두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랑했고 어떤 딸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별은 화협옹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어쩌면 20살에 이른 죽음도 그 마음의 병과 무관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조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영조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부담을 줄였고 탕평책으로 당파 싸움을 완화했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자신의 상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었고 결국 한 딸은 무관심 속에 한 아들은 뒤주 속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영조는 피해자였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피해자, 서자 차별의 피해자, 평생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했던 피해자.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자식들에게 물려준 가해자. 자신의 불안과 콤플렉스를 가장 약한 존재에게 쏟아낸 가해자. 이것이 비극의 본질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 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왕도 인간이었다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둘째,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해야 한다는 것. 영조는 화협옹주가 죽고 나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묘지석에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화협옹주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의 눈물은 산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차별과 무관심의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 화협옹주는 신체적인 학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무관심과 차별이라는, 그리고 그 상처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넷째,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 영조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서자 콤플렉스, 정통성에 대한 강박.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만약 영조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했다면 화협옹주도 사도세자도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영조는 완벽한 아들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할 금 없는 세자를.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가 사도세자를 망가뜨렸고 그 실망이 화협옹주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것. 화협옹주는 조건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조건부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사랑받았을 텐데. 하지만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아들이라서,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라서,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화협옹주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63년 만에 화협옹주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조의 뒤늦은 후회를, 묘지석에 새겨진 눈물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화협옹주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63년. 영조의 눈물도 후회도 그녀에게 닿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후회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소중하다고 말하세요. 존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세요. 화협옹주처럼 사랑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2015년 발견된 화협옹주의 무덤은 현재 재정비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도심 한가운데 현대의 아파트들 사이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조선의 공주. 가끔 사람들이 찾아와 작은 꽃을 놓고 갑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는 사랑받으세요. 263년 전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화협옹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 불행한 왕녀.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슬픔을 기억하고, 그녀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녀의 삶에서 교훈을 배우니까요. 영조의 7번째 딸.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기억되는 공주.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록하는데 눈물 10줄기가 흘러내린다. 영조의 눈물이 26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닿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